최근 들려왔던 소식 중에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이 수중 폭발 사고를 일으켜 침몰하고 승무원들도 모두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사고의 발생지가 다름 아닌 서해라는 주장도 나와서 더더욱 충격을 주었는데요. 강력한 전략, 무기를 한순간에 잃은 중국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각종 정황 증거가 의혹을 부추기고 있으며 중국 역시 내부적으로 사태의 정리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식에 각국은 새삼스레 다시 대두된 잠수함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난 8월 말 대만 매체들은 중국의 영구사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트는 SNS를 통해 중국 해군의 영구사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 보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중앙통신 CNA도 인터넷 매체 보도를 인용해 사고로 인해 탑승한 중국 해군 장교와 장병 전원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만 국방부의 대변인 술리팡은 대만군이 정보, 감시, 정찰 등을 통해 대만 해협 인근 모든 해공역의 움직임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중국 핵잠수함 사고와 같은 정보를 듣지 못했고 이러한 정보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는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뉴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추가로 확인할 공식 성명도 없다 고도 덧붙였습니다. 영구사명 상급 핵잠수함은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미국 항모전단에 큰 위협이 되는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상급 핵잠수함은 중국 선박 중공집단 CSIC가 야오닝성 보아이 조선소에서 건조한 것으로 총 6척이 건조돼 실전 배치했죠. 한 번함이 영구사명이며 이를 개량한 두 번함이 영구3A형, 세 번함이 영구3B형입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테크놀로지는 상급을 중국의 2세대 핵추진 공격 잠수함으로 평가합니다. 네이벌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중상급의 길이는 107m, 너비 7.5m, 배수량은 7,000두로 추정됐습니다. 선체는 물방울형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30n의 승조원은 100명이죠. 네이벌 뉴스는 영구3A형이 영국 해군의 어스투트 핵잠수함과 같은 크기로 프랑스 최신 잠수함 슈프랑급과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중간 크기쯤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무장이 특히 강력합니다. 함수에는 상단의 4기, 하단의 2기 등 6기의 533mm 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어뢰 크기의 무기 22발로 무장하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여기에는 수상 함정과 육상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YJ-18 초음속 순항 미사일, YJ-82 대함 미사일, 로켓 발사 기뢰, 어뢰가 포함됩니다. 어뢰로는 미국의 맥48 중어뢰에 비견되는 U6 중어뢰와 전기 추진 어뢰 등이 탑재입니다. 유선 유도가 가능한 U6 어뢰의 사거리는 최대 45km이며 공격 시 속도는 시속 65knot에 달합니다. 탐지 능력도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의 탐색과 공격을 위한 중주파수 소나, 함 선체 양측에 저주파 선배열 소나를 각각 탑재하고 있고 능동 탐색과 공격을 위한 예인 소나도 갖추고 있죠.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내놓은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대수상전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영구3B형을 추가고 건조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격에 치중된 성능을 만들다 보니 잠수함으로서 기본 소양인 안전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해저에서 사고가 나면 승조원들을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사고 시 생還 가능성이 거의 5에 수렴하므로 잠수함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승조원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폭발했다고 하니 그 중국도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요. 중국 국방부는 일단 공식 성명을 통해 잠수함 침몰 사고는 사실이 아닌 루머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은 누가 봐도 진위 여부를 밝히지 않고 은폐하겠다는 의미로 보였죠. 그래도 당사자들이 부인하니 이 사고는 그렇게 잊혀가는가 싶었는데요. 최근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며 다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대만 해협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서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대만과 인도의 몇몇 매체가 흑산도 서쪽을 사고 지점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영구3급이 다름 아닌 핵잠수함이라는 점에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원자로가 파괴되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경우,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 인양에 성공하는 경우 중국 해군 잠수함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죠. 어느 방향으로든 대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는 미 공군의 특수 정찰기 WC-135R 콘스탄스 피닉스가 사고 시점인 지난 8월 말부터 열흘이 넘게 서해안 상공에 오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를 위해 미군 강습 상륙함이 서해로 들어오는 등 정찰기가 뜰만한 다른 일도 없지는 않았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진 못하고 있죠. 그러나 대만 해협에서든 서해에서든 중국 잠수함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확실하다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정찰기가 아니라도 중국군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로 해당 시점 이후로 자취를 감추면서 수청설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영구 3급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당한 성능을 갖춘 최첨단 무기였고 다른 무엇도 아닌 핵잠수함이라는 점에서만 봐도 일대의 손실이 어느 정도의 타격일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잠수함을 고기밥으로 만들었으니 그 책임을 물어 중국군 고위층까지 피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라져버린 중국군 고위 인사는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입니다.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은 실제로 지난 8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중국 아프리카 평화안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림 임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 또한 숙청설을 제기한 바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은 리 부장이 자취를 감춘 것과 관련해 현재 중국 공산당이 2017년 10월 이후 군사장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의혹을 조사 중인데 이때는 마침 그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 발전부장을 맡았던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리상푸를 비롯해 방산업체 고위층 등 최근 10년간 무기 개발 및 도입을 주도했던 고위급 인사 20여 명이 현재 무더기로 실종된 상태라며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가 핵추진 잠수함 침몰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핵잠수함을 날려먹은 것은 사실일 것 같다는 설이 지배적인데요. 최첨단 핵잠수함도 이렇게 한순간에 침몰해버리는 사례가 생기자 잠수함이 사고로 허무하게 침몰된 다른 사고들도 이번 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인도네시아 해군의 난갈라아미 발리섬 북쪽에서 원인 미상의 사고로 침몰해 승조원 53명이 전원 회생된 사고가 있었죠. 이때 난갈라암은 무려 9년이나 창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승조원 정원 34명을 19명이나 넘겨서 태우고 다녔던 만큼 직접적인 원인은 불명이나 인재임에는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니는 이때도 깨알같이 한국 탓을 해보려고 했었지만요. 2000년에는 러시아의 핵잠수함 쿠스크함이 침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바렌츠해까지 나가서 훈련을 하던 도중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서 2제곱미터의 구멍이 뚫렸고 초당 9만 리터씩 쏟아져 들어오는 물에 동제력을 상실해 침몰했죠. 당시 승조원은 118명이었는데 러시아는 핵잠수함 기술에 대한 보안을 이유로 구출 작업에 늦장을 부렸고 서방의 구조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모든 승조원들이 질식으로 숨진 모습을 발견한 것은 노르웨이 해군에 구조되었습니다. 폭발 원인이었던 어뢰 발사관의 장비가 너무 낡았던 것, 그리고 구할 수 있었던 승조원들을 구조하는데 실패한 점 등으로 이 사건 역시 인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수함 사고의 경우 승조원들의 생환율이 극히 낮은데 그래서 다른 무기들에 비해 잠수함은 성능만큼이나 안전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점에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잠수함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역 잠수함들에 비견하면 개발 시기가 가장 최근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도 가장 발전된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무장이나 동력 체계와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이 가능한 한 분리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수습 체계를 갖추고 있어 승조원들에게도 이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출중한 화력과 세계 최장의 자망 시간 등 성능에서도 모자람이 없으니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잘 알려진 대로 캐나다와 폴란드가 한국 잠수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근에는 필리핀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일본 둘 중에서 잠수함 도입을 결정할 계획인데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러 보낸 사찰단은 한국에만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승산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잠수함 사업에서 유럽 바깥에서도 잠수함을 사올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더니 최근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한화의 부스를 찾아
한국산 잠수함을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필리핀도 최근 들어 해군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인데 프랑스와 독일이 입찰한 가운데 그 사이로 한국도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소형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제시한 기종들은 모두 이미 요구 체급을 넘어서고 있어 어느 쪽을 고르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 잠수함을 한국이 제안한 것인데요. 필리핀의 경우 해군 전력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 의존해서 현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업에서도 한국의 승률이 작지 않습니다. 이처럼 잠수함 수출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한국. 앞으로도 한국이 더더욱 많은 수출을 통해 잠수함 분야에서도 큰 축을 이루기를 기원해봅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이 캐나다 4개사와 MOU를 전격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한국뿐 아니라 다시 한번 주변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는 국면인데 일각에선 MOU는 별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며 경쟁 국가인 일본에는 이런 상황도 포착되지 않기에 더욱 주변국은 망연자실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방산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버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가 현재 매우 급해졌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벌어진 상황 때문에 한국의 잠수함을 직접 보러 오기로 다시 결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영연방,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들 서방은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두고 지금까지 큰 이득을 서로 추구하던 국가들입니다. 그 최상위에는 영연방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가 존재하며 바로 그 하위에는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방연합에 어지간한 국가가 규모 없이는 끼어들 틈이 없으며 아시아, 약소국이라 평가받았던 한국은 더욱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소외되며 억울한 경우를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제회의에서 수장을 뽑을 때에도 유럽은 유럽끼리,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끼리 그룹을 지었고 자신들의 이득만 서로 추구해온 데다가 그나마 한국은 동북아 중국과 일본에는 외면당해 왔습니다. 올림픽의 경우만 해도 약소국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IOC는 김연아 도핑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현재 방산에서 깨지고 있는 놀라운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당장 캐나다는 잠수함 문제를 이제 매우 심각하게 한국에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일단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한번 호주의 퇴짜를 맞은 적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캐나다는 호주와 같이 행동해서는 절대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호주가 당장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적절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는 맞는 생각이었는데 미국이 2050년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납품하기엔 너무 시간이 이릅니다. 따라서 재래식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긴급 관련 제안을 호주에게 한 것입니다. 호주도 육상군보다 중국 대비에는 해군과 공군의 전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은 호주에게 모든 분석을 끝내고 선제적인 제안을 해보였습니다. 우선 한국은 캔버라에서 주한 대사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대규모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호주의 국방부 고위급 인사들이 수십 명 참여한 자리로 최근 호주와의 레드백 사업을 비롯해 한국과 호주 간의 방산 사업에 대한 협력 강화와 축하를 겸하는 양국 간의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호주가 막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레드백 도입과 현지 생산에 관한 어필을 이어갔습니다. 호주 육군의 450대의 레드백 전투장갑차의 인도는 호주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이미 호주 현지에서 자주포 30대와 탄약보급 차량 15대를 생산하기로 합의가 끝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전격 호주의 최신 재래식 잠수함을 7년 이내로 인도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최근 폴란드와 벌이고 있는 방산 분야의 패키지 딜을 연상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 방문단은 KF-21의 첫 성공 시험 비행과 기존의 잠수함 수출 등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 측은 호주 퍼스 항구에 한국 잠수함이 기항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잠수함은 서아프리카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작전 반경을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진출하는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국 앞바다와 동해와 하와이까지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은 납기까지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며 구체적인 7년이라는 기간을 제기한 것인데요. 한국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배7 모델은 대우조선해양이 즉시 건조에 들어가 몇 년 내로 인도가 가능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고 수준의 조선사로 인리 등에 납품했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납기를 지킬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선보인 SLBM 탑재는 물론 자막 능력에서도 최상급 기능을 선보입니다. 이런 제안에 호주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콜린스 재래식 잠수함을 교체할 때가 되었는데
미국의 핵잠은 2040년경에나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이 크다는 것입니다. 퀴드 가입 국가인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한시라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핵잠을 기다리자니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며 그대로 콜린스함을 운용하는 것도 모자라는 것이죠. 또한 한국도 아무에게나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호주는 자원대국으로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불 능력인데 오일머니가 넘치는 중동은 군말이 거의 없습니다. UAE가 천궁 4조 원 계약을 진행하려는 것도 그들에게는 그리 부담되는 액수가 아닌 것으로 호주 역시 미국의 핵잠과 한국의 첩단 재래식 잠수함을 동시 진행해도 무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더라도 이러한 제안은 크게 무리가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이러한 한국의 제안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호주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이 무리한 뜬금없는 제안이 아니냐고 하는데 하지만 호주의 전략에 빈틈이 생겼고 이것을 메꿀 만한 것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약속한 시기에 제대로 납품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외교적으로 현재 호주가 대다수 잠수함 납품 가능 국가와 들어진 선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일본은 호주에 잠수함을 납품할 뻔하다가 결국에는 프랑스에 빼앗겼던 경험도 있었고 프랑스는 다시 재래식 잠수함을 빼앗기며 이국 핵추진 잠수함의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WSJ에 따르면 호주는 아베 정부와 긴밀한 관계였고 오바마가 일본까지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잠수함을 건조받기로 내략설이 돌 정도로 미쯔비시 중공업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막판에 중국의 반대로 일본의 수주가 무산되었고 결국 프랑스가 수주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호주에는 새로운 집권 총리로 턴불 총리가 신임받았는데 그는 대표적 친중파였으며 그가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 왕이 부장은 일본의 무기 수출은 평화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국도 이전 호주 정부가 일본과 잠수함 사업 뒤에 결국 창을 중국으로 겨눌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적어도 일본이 수주하는 것만큼은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의견이 외교가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당시 호주에서 가장 많은 철광석을 비롯해 와인 등 무역 비중이 큰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턴불 총리는 곧바로 이전 정부 에버 총리의 친일 기조를 버리고 중국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부지리로 프랑스 나발 그룹 등이 50조 원짜리 잠수함 프로젝트를 어렵지 않게 따냈다는 것이죠.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일본 총리 관저와 외무상이 유감을 강력히 표할 정도로 호주의 막판 변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잠수함 사업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호주는 또 다시 한번 초대형 주를 받고 기대하는 프랑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너무 화가 나서 핵잠수함으로 호주 마음을 돌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력 항의했고 결국 호주는 프랑스에 1조 원 가까운 위약금을 물어주며 화해를 요청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잠수함계 최강이라는 핵잠을 선택한 호주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앞서 논한 것처럼 외교적인 이유도 컸겠지만 망망대해에 있는 호주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호주가 중국을 관찰하려면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핵잠을 선호하게 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죠. 게다가 일본이 주도하려고 했던 소류 잠수함은 애초에 호주 해양과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군사 관계자들은 일본에서는 기술 이전에 인색하고 잠수함 가격도 지나치게 비쌌다면서 호주가 일본과 계약을 했다면 잠수함들은 비싼 고철덩어리가 될 가능성도 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실제 잠수함을 건조해서 수출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도 제기되었습니다. 군사 계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실제로 현장에서 써봤느냐 하는 포인트가 될 것인데 일본은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경험이 전무한 국가인데다가 기능 개발도 미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뒤통수를 맞았다기 보다는 호주가 제시한 잠수함의 요구사항을 못 맞췄다는 것으로 호주 감사원에 따르면 63가지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미반영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이죠. 결국 이 가운데 호주의 전략 공백을 메울 만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게 너무 명확한 상황이었는데 호주 정부는 핵잠에 들어갈 비용이 너무 크다며 한국 측 건의에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상황이죠. 하지만 이때 호주의 잠수함 전력 공백은 분명히 크기의 20터부터 30년간 별일 없기를 바라기만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대만 전쟁을 비롯한 중국의 남하가 발생하면 호주는 큰 안보의 위기를 겪어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호주가 러시아 위기를 보고서도 다소 안일한 모습을 하는 것은 자원도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최근 호주 앞바다인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중국 해군 기지가 전설된다면 호주에는 지척으로 와닿을 거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사이에 갑자기 캐나다가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호주 이상으로 중국과 척을 지고 있는데 한국에 직접 잠수함을 보러 오겠다는 것인데 캐나다도 호주와 같이 시큰둥하다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캐나다가 현재 전략 공백으로 인해서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한국은 도산만 창호급 디젤 잠수함을 캐나다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CPSP는 약 12척의 교제 사업으로 건조 비용과 교육, 정비 비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약 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 약 80조 원으로 역대급 금액인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가 한국의 이러한 제안을 심각하고 빠르게 검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캐나다 해군 당국자들은 10월에 사전실사 성격으로 전격 한국을 방문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한국의 시설을 둘러봤지만 오는 10월엔 국내 잠수함 현황과 건조 시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동시에 같은 성격의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요. 방산에서 여러 나라를 경쟁시키는 것은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캐나다가 일본보다는 한국에 무게를 두며 움직이는 맥락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우선 한국의 함정과 잠수함 건조 스케줄이 매우 바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는 미국에서 중국을 대비해 대규모의 함정을 한국에 발주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올 초에 방문해 함정 건설에 관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DICNN은 이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함정은 한국의 세종대왕함이라고 기사를 올렸으며 미 해군 구매 관계자들은 한국의 도크를 보면서 중국의 속도를 상대할 유일한 국가로 봤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도크를 점령해버린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영연방 국가의 리더격인데 미국이 한국의 방산을 주문하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캐나다가 주저하다가도 미국과 호주 등이 한국의 방산을 사들였다는 선례는 큰 안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한국의 방산이 신뢰를 얻는 모양새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하면 한국이고 약속을 잘 지키고 가성비 매우 훌륭하다는 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문이 늦으면 늦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빠른 결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도 한국의 잠수함을 빠르게 발주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또한 폴란드 역시 한국의 잠수함을 검토하면서 잠수함을 발주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폴란드는 가장 급한 국가라서 폴란드가 잠수함 건조도크를 점유할 가능성은 더 큽니다. 또한 한국의 군함, 잠수함은 이미 수출 경험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최근 급변하는 정세 때문에 한국에 더욱 빠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며 한국이 약 80조 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봉한 중국의 영화 장공지왕은 중국판 탑건, 이른바 짭건으로 불린 영화입니다. 대략의 스토리는 미국의 F-35 전투기가 중국 선박을 위협하자 챙저시으로 추격한 주인공 레이 유는 적기를 무리하게 추격하다 기체 손상을 당합니다. 중국은 F-35에 대항하고자 챙류 제20이라는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했고 레이 유는 이 기체의 조종사로 투입됩니다. 개발 시험용 훈련기 기체는 엔진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여 시험비행 교종사 팅이 추락으로 사망하고 레이 유는 남아 프로그램을 완성하기로 다짐하는데요. 엔진을 탑재한 제21이 새떼와 충돌해서 살아남고 이로써 지체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개발된 제20 기체로 드론들을 격추시키고 F-35를 쫓아내어 중국 공군의 자존심을 세웁니다. 즉 중국의 제20 전투기로 미국의 F-35를 쫓아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스토리를 가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개봉이 한 차례 미뤄졌는데 탑건이 매버릭이 높은 완성도로 흥행에 성공하자 장공지왕의 CG와 그래픽이 너무 허접해 제작업을 위해 개봉을 미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짝등이지만 중국이 개봉을 미루면서까지 정성을 들인 이유는 이 영화를 제작한 곳이 바로 중국 공군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이 영화는 중국 내에서만 흥행에 성공하며 집안 잔치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최신형 스텔스기 제20의
진짜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은 제22, 미국의 F-22, F-35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라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제-22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알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20은 중국이 1990년대 개발을 시작해 2008년 이후 스촨성의 항공기 제조사인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이 제조하는 5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20은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탈취해 카피한 전투기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2011년 1월 15일 미국 법무부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스텔스 관련 기술자 나시르 고아디아에게 징역 3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아디아는 방위산업체인 노스롬에서 스텔스 폭격기인 BA 스피릿의 개발에 참여해 독특한 추진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미국 검찰은 고아디아가 6차례에 걸쳐 중국 본토를 방문해 중국 측의 테스트를 도와주거나 결과를 분석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순항 미사일의 배기 시스템에 도움을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고아디아가 체포 당시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최소한 11만 달러,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외에도 기밀로 분류되던 BA 폭격기 관련 정보를 넘겨주거나 돈 세탁, 탈루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제-20도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중국이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일각에서는 제-20에 들어간 스텔스 기술은 옛날 격추된 적이 있었던 F-117의 잔해를 조사하여 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방위산업 관련자나 군사 전문가들은 격추된 F-117의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보다는 MAG, MFI의 기술이 대부분 계승된 것이 지금의 제-20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제-20은 여기저기서 기술을 모아 카피한 전투기인데요. 수출 규제로 인해 레이더, 엔진 핵심 부품을 수급하지 못해 중국이 자체 개발로 선회하게 되면서 성능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F-35 전투기 배치가 확대되자 중국은 작년 가을부터 제-20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외로 느긋했습니다. 얼마 전 케네스 월스바흐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0은 이 시점에서 지배적인 더미네이팅 항공기가 되지 못한다.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고강도 훈련에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주변국들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의 성능은 아니다. 미국이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도 중국의 제-20 띄우기는 여전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군은 제-20에서 PL-10 공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19년에는 실패했는데 최근 성공했다고 자랑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미사일 발사를 이제 성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간 중국군은 제-20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제야 기본적인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20이 지금까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전투기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도 미사일 발사를 안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시험 단계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기보다는 양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찍어내고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안드레아스 루프렛 연구원은 최근 출고된 중국 제-20 전투기들의 기체번호를 분석한 결과 이 전투기가 연평균 120대라는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제-20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60터부터 80여 대에 달한다는 뜻이고 2025년이면 제-20의 수량이 500대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수준의 속도전입니다. 반면 미국은 2023회 개연도 예산으로 공군 해군해병 대용 F-35 전투기 61대를 구매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이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F-35는 153대이며 이 가운데 102대는 동맹국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다른 기종까지 합쳐도 미국이 2023회 개연도 예산으로 새로 구입한 전투기는 대략 75대에 그쳤습니다. 즉, 중국은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적용해도 제-20 단일 기종만으로도 미국의 전체 전투기 도입 숫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제-20 생산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중국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0년 WS-10C 엔진을
올해부터는 WS-15 엔진을 제-20에 탑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성능을 대폭 개량한 엔진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자 제-20 도입 속도도 크게 빨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현재 같은 속도로 제-20을 찍어낼 경우 2025년 스텔스 전투기 보유량은 500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전투기를 찍어내는 것은 곧 대만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국방비를 단번에 2배로 증액해 군비 증강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런 폭주를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만들어서 대만에 제공해버렸습니다. 미국이 5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은 이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전투기와 전폭기, 조기 경보기, 무인기 등을 대거 대만 해협에 보내 한바탕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대변인도 강경한 어조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추적 장비 판매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이유는 미국의 대만에 팔기로 한 장치, 즉 F-16에 장착되는 적외선 탐색 추정 장비가 중국 스텔스 전투기 제-20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시로 제-20을 대만 해협에 출동시켰고 제-20이 대만섬을 내려다보는 화면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대만 방공 레이더가 제-20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대만 공군의 사기를 꺾어놓겠다는 전술을 쓴 것입니다. 이에 대만 공군은 작년 11월 구형 F-16AB를 개량한 최신형 F-16V 64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적외선 추적 장치를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제-20이나 소형 무인기 등을 포착할 수 있고 유사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제-20이 대만 방공망을 우롱하면서 숨바꼭질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이러니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 공군은 2021년 이 추적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F-35와 F-22, F-18 등에도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투기는 주로 레이더를 통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목표물을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하지만 레이더파를 발사하게 되면 아군 전투기 위치도 상대에게 노출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IRST는 레이더와 달리 외부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수동적으로 수집합니다. 스스로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만큼 위치 추적 사실을 숨길 수 있죠. 또 레이더와 달리 전자전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기체 면적을 최소화해 위치를 숨기지만 엔진 배기구 등에서 나오는 열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엔진 배기열 등을 통해 상대편 전투기를 포착하는 장비가 바로 IRST인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IRST-11은 탐지거리가 70%부터 80km로 원거리에서 제-20을 포착해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을 의식해 그동안 대만에 대한 최신 전투기와 장비 판매를 꺼려왔습니다. 워낙 군사력 차이가 큰 만큼 정면 대결을 하는 것보다 중국군의 대만 상륙 저지에 유용한 대한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를 대량 비축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IRST를 공급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건 유사시 대만 공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무기 판매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1번째입니다. 과거 1터부터 2년에 한 번씩 팔았는데 이제는 1년에 3터부터 4회꼴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대응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이 아무리 전투기를 찍어내는데 골몰에도 이처럼 미국의 첨단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한 두 나라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을 향한 전 세계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가 미국과 군사훈련을 개시하며 중국을 향해 본격적인 위협을 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한 K9 자주포를 티베트 무장독립군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조이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티베트 독립군은 강력한 한국 K9 자주포 지원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중국을 향한 독립 의지를 불태웠다고 하는데요.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 조만간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두 국가의 신경전이 한창인 가운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국과 인도가 10월 중순에 고지돼
전투 훈련을 한다는 보도였죠. CNN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있는 인도와의 연합훈련을 보도하며 연례 합동훈련이 일어나는 곳은 아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은 현재 중국 인도가 치열하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과 9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미국과 인도가 18년째 진행하는 유드 아파스의 일환이나 이번 훈련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경 분쟁 지역에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고 군사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기존 훈련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도 내륙 지방에서 진행하거나 중국의 항의를 듣지 않기 위해 아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는 등 중국을 배려하는 형태로 훈련이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분쟁 지역 근처에서 훈련이 진행되었는데요. 중국은 이번 훈련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며 중국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인도가 미국과 손을 확실하게 잡고 무력 시위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도는 신냉전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중립 외교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자원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미국과도 친교를 쌓는 국가로 중국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올해 3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뉴델리를 방문해 수브라마냠 자이상카르 제이 샹카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지며 인도 중국 사이의 앙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과거 2020년 가란 계곡에서 발생한 몽둥이 충돌은 인도 중국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양 진영은 포대를 히말라야의 배치 본격 대결까지 상정하면서 군을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 화해를 도모하고자 중국이 먼저 왕이 외교부장을 인도에 파견하면서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이죠. 인도 역시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에 대해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의례적인 외교 인사를 교환하며 양국 사이의 관계가 호전되었다는 평가에도 별 반응이 없었죠. 이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인도의 처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로 하여금 등거리 외교를 하게 강요한 것이죠. 미국과 손을 잡는 것도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도 둘 다 가능하다는 자세를 취하며 실리 외교에 나선 인도는 앙금이 있는 중국에게도 특별히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왕이 외교부장을 맞이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인도까지 적으로 돌리면 중국의 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3월에 있던 회담을 중국은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온전한 중국의 착각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는 첨단 방공미사일 S-400을 중국 국경에 배치할 것을 알리며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인도 언론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5개 포대 중 두 번째 포대가 인도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조만간 히말라야 인근에 배치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S-400 첫 포대를 도입해 북부 펀자브 지역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도는 본격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선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교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몽둥이 충돌의 교훈을 인도는 잊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K9 자주포를 이 무기는 인도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티베트 독립군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한 것이죠. 미국과 인도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티베트 독립군의 부족한 화력까지 인도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티베트 독립군까지 고려해서 상대해야 할 상황이죠. 티베트는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중국과 독립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초창기 중국군이 티베트를 강제로 병합할 때 많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합병에 반대하며 무기를 들었죠. 달라이라마는 이들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하며 이들 무장 조직은 물론이고 중국 소수민족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중국의 소수민족 동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며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은 티베트에서 줄어들었죠. 결국 티베트 독립군과 저항 세력은 티베트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중국의 집요한 소수민족 탄압에 못 이긴 이들은 그들을 도와준 인도로 방향을 들어야 했습니다. 인도는 예전부터 티베트인들과 교역을 이어가며 인연을 쌓았습니다. 티베트와의 인연을 생각한 인도는 망명을 요청한 달라이라마를 받아들였고 망명 정부 조직과 티베트 저항군 세력을 받아들였죠. 티베트인들은 무장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군대를 조직했고 특수부대는 언젠가 찾아올 독립의 순간을 위해 그 세력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정부의 지원을 기꺼이 받으며 조직을 운영했죠. 국제 무대에 티베트 저항군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근입니다. 인도 중국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 티베트 특수부대가 인도 소속 부대로 알려지면서 국제 무대에 그 이름을 떨친 것인데요. 이들 특수부대 SFF 요원들은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준 인도 정부의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000명 규모의 이 특수부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때 모습을 보이며 인도를 돕는 원군이 되었죠. 인도 정부 역시 자신들을 도운 티베트 군과 인연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력이었습니다. 강력한 화력으로 중국군을 퇴치하는 것이 수건이었던 이들은 외부에서 수입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죠. 인도 정부가 K9 자주포를 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히말리아 산맥에서 오랜 세월 생활했던 이들은 무기를 그 누구보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 중국에게 받은 아픔을 잊지 않은 인도는 티베트인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티베트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셈입니다. 티베트 독립군 입장에서 무기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 인도의 도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도, 미국, 티베트의 삼각협력은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되었죠.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장이자 백악관에 초청받은 인사이기도 한 롭상 상가이 총리는 이번 지원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 무기의 우수함은 일찍이 알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한국의 지원 덕분에 티베트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티베트 독립군은 조직을 다시 규합, 티베트에 있는 중국인민 해방군을 상대로 다시 전의를 불태울 생각이라고 하죠. 인도 역시 이틀과 함께 움직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인도 군이 티베트어를 배우면서 티베트인들의 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티베트 독립군까지 개입되었다는 소식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은 히말라야 접경 지대에 2개 사단을 배치한 것에 이어 2개 사단을 추가로 배치해 총 4개 사단을 두면서 병력을 강화하는 한편 1세대 구식 탱크를 버리고 3세대 탱크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탱크의 사격 통제 장치 기능도 개선하는 한편 장갑차도 구형 GBC-08에서 GT21로 교체하면서 질적 변화도 꾀했죠. 중국군의 염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부 우타라칸드 주의 실질 통제선을 중국군 100명이 넘는 일도 벌어졌죠. 인도도 즉각 중국의 행동에 반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인 압박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인도는 10만 원 대 저가 중국산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인도 저가폰 시장의 80%를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장악하고 있기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는 인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상황. 그런데 인도 정부가 보복 조치로 중국 스마트폰을 쫓아내겠다고 나선 것이기에 중국 업체가 입은 피해는 천문학적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침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중국 기업이 만든 1만 2천 루피, 한화로 약 20만 원 수준의 저가폰을 인도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스리랑카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막는 행보도 보였는데요. 스리랑카 외교부는 자국 한반토타 항에 입항하려던 중국 선박 위안왕호 호와 관련 정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위안왕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지원부대가 운용하는 선박 중국군의 영향 아래에 놓여있는 선박인데요. 처음에는 입항을 허락한 스리랑카가 태도를 바꾼 이유에는 인도의 압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는 스리랑카의 인도가 차관을 대여하며 중국을 밀어내고 최대 채권자로 등극하면서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하는 식으로 중국을 방해한 것이죠. 중국을 배제하려는 인도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중국 조이기에 나선 인도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티베트 군이 한국 K9 자주포를 이용해 독립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